발룡, 인수, 한의원 사례를 통해서 교모 세포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이제 완전 관해가 된 증례를 보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완치라는 표현을 안 쓰죠. 암에서는 관해라는 표현을 써죠. 레미션.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5년 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극단적인 표현을 좀 삼가는 거죠. 뭐 소송 걸릴 수 있어요. 뭐 완치라고 하면은 또 나중에 만약 재발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사라졌다, 물러났다, 뭐 그런 식으로죠. 이거 한번 영상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오늘 소개한 환자는 교모세포종증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사기인 GBM 환자에 관한 이야기다. 영어로 약자죠. 글라이오블라스토마를 초기에는 충남대학교에서 역행성 성상세포종 아나플라스틱이 성형수술에 세포가 퇴화하는 미분화암, 아스트로는 이제 별이라는 뜻이죠. 아스트로사이토마 성상세포종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3단계로 진단하겠으나 이건 조금 그나마 낫죠. 서울대로 옮겨서 서울대학교 병원 외부 슬라이드 리뷰 결과 조적 병리를 확인하고 최종 진단면 교모세포종 IDH 와일드 타입. IDH는 이솜 사이트레이드 디하이드로게나이즈죠. 그래서 4단계로 이제 수정됐다. 이거 굉장히 더 나빠진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조직병리도 뭐 우진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래 자료와 같이 이 환자의 패솔로지는 병약은 가장 생존율이 낮은 평균 생존 기간이 15개월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 보통 뭐 짧으면 1년, 길면 2년인 거죠. 교모세포종은 글라이오블라스토마는 검증이 정확하다. 성인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뇌종이다. 표준 치료로 수술과 방사선과 테모졸로마이드로 15개월이다. 성상세포종 아스트로사이토마는 IDH 뮤턴트, 약간 돌연변이가 있는 거죠. 그레이드 4고 과거는 이것도 교모세포종 일부로 왔으나 세계보건기구 2021년 기준에서는 IDH 변이가 있다면 아이소사이트레이드 디하이드로게네즈, 성상세포종 4등급으로 따로 분류한다. 교모세포종 IDH 야생형 와일드 타입보다 치료 반응이 훨씬 좋으면서 평균 생존값은 3년 내외, 최근에는 3년에서 6년으로 보고된다. 그러니까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은 게 더 안 좋은 거죠. 이 환자가 진단받은 것은 교모세포종에서 최악성인 GBM IDH 와일드 타입이다. 그래서 환자도 긴장하고 담당 의사도 긴장했다. 태음 및 환자는 초기 진단받고 나름대로 이 병의 악성도를 고려해서 주변 신변 정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테모다를 한 달 복용하는 동안 소음인 약이죠. 너무나 심한 두통과 부작용으로 몸이 처지자 포기하고 친구들의 권유로 나에게 왔다. 테모다를 한 달에 일주일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를 오전에 먹고 나면 너무 심한 구토 증상을 느끼면서 생활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 국가의 중책을 맡고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을까 하는데 무슨 고위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생각으로는 이 약을 먹던 당장 직장을 관둬야 할 정도 몸 상태였다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소임을 완성하겠다고 약을 안 먹기로 결심하고 나한테 왔다. 그리고 무사히 5년을 넘기고 중책도 정상 근무하면서 잘 마치고 정년 퇴임을 하였다. 나와 고교 대학 동창생이라 저도 이분 진료하는 거 안 봤는데 지나가다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쉽게 나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2021년 3월부터 치료를 시작했다. 나의 권유로 양약 중에서 혈압약을 ARB,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록이죠. 계열을 복용했는데 이 약은 소양인한테 적합한 약물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알도스테론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알도스테론이 소금과 소디움과 물을 재흡수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음이는 물과 소금이 필요한데 이걸 재흡수를 못하게 하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베타블로커인 닐라트렌으로 바꾸고 베타블로커는 심장에도 작용하죠. 한약마로 5년 세월을 넘기고 무사히 재발 없이 정상 생활하고 있다.
이 환자분을 맡은 주치의 선생님은 매년 3개월마다 서울대병원을 갈 때마다 절대 암이 안 자라지 않는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워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고성, 자기가 이제 책임을 펴야 되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다 하면서 뇌수술을 2회나 더해서 조직을 떼서 검사했지만 두 번 다 염증 반응이지 암 조직이 나오지 않았다. MRI상 수술부 조형이 증가되는 소용이 보이자 틀림없이 재발이라고 생각해서 개두술을 머리를 연 거죠. 그래서 조직을 떼서 배양했더니 두 번 다 염증과 방사선 치료 이후에 효과로 판명했다. 약간 방사선 치료로 녹으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죠. 조직이. 이런 경우는 나이가 온 환자들 중 몇 분이 겪는데 MRI상 무언가 조금 프로그레스, 진행된 느낌이 있다고 해서 나의 권유를 안 듣고 테모달 치료를 받다가 몇 개월 못 가서 돌아가신 분이 몇 명 있었다. 당시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달라서 일부에는 방사선 후유증이라고 판단했고 주치의들이 종양 재발이라고 해서 테모달을 사용하면서 극히 빨리 악화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아바스틴도 소음인 약물인데 아바스틴은 VEGF 저하제죠.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제 중 하나고 전이성 직장암, 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교모세포종 등에 쓰이죠. 예. GBM, 교모세포종은 태음인 단일 체질의 병으로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질 안 걸린다는 거죠. 예, 교모세포종. 오히려 더 빨리 악화시킨다. 이런 예는 최근에 나이가 온 똑같은 패솔로지, 병리 환자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다시 이 문제를 다뤄보겠다. 주치의는 당시 MRI상으로 방사선과 수술 후유증으로 조형 증가된 부분들이 보이자 당신의 평생 경험 토대로 틀림없이 재발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 주치의는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재발한 것을 보지 못하고 정년을 했다. 그러니 서울대에서 최고 원로 교수로 정년 전까지 당신은 경과 달리 잘 유지되는 것을 보고 언제 재발하라고 매우 이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료시 환자를 대했다. 그러다 정년 마치고 이후에 다른 선생님 맡아서 2년간 추적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3개월마다 하던 검사를 그 뒤로 6개월로 늘려서 검사를 하고 이제 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이 없다. 관해가 됐다는 거죠. 이후 2021년과 2023년 시행된 두 차례 추가 조직 검사에도 종양 재발이 아닌 반응성 신경교종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 및 방사선 변화로 확인됐다. 당시 MRI상은 다소 조형 증가된 소견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증가해봤다. 2020년 8월 좌측 두정엽 파리엔탈에 종양이 있었고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성상 세포종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교모세포종으로 다시 서울대에서 받았고요. 2020년 수술 후 2021년과 2023년에 영상검사상 병변이 커지자 재발을 의심해서 두 차례나 뇌를 열고 개두술한 거죠. 조직검사를 하고 조직배영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치료 후에 방사선 후유증으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병리 소견이 나왔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메타스태틱 노듈라 레전, 그래서 결절성 병변이 전이성으로 보였다. 예, 그래서 2.3cm고 이제 레프트 파리엔탈이 있었죠. 두정엽에서 T2 신호 강도로 보이는 2.3cm의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있었고 2010년 8월 7일 수술 직후에는 그로스 토탈 리무브 매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종괴를 떼어냈다. 예, 그리고 포스트 오피 체인지, 수술 후에 변화가 보인다. 레프트 오피 베드에서. 예. 종양의 유관산 전절제 확인 및 수술 부위의 수술 후 변화 소견이 있었다. 그래서 노우씨 2020년 12월 3일에는 노우씨 콘트라스팅 이네스, 그래서 대조적인 그 증강 그런 부위가 없다. 예. 조형 증가되는 병변이 없다. 이걸 이제 수술로 없애버리니까 이제 없기는 없는 거죠. 예. 조형 증강 부분이 없다. 예. 이제 없었는데 다시 생겼죠. 2021년 3월 2일에. 예. 그래서 이제 2021년 3월 2일에 이제 MRI 상으로 스몰 레프트 좌측에 파리엔탈 로브에 두정엽에 이제 노듈이 결절이 있었다. 예. 그래서 4월 28일에는 이제 0.9cm 스몰 일렌스딩 노듈, 그래서 조형이 증강된 결절이 작게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레프트 파리엔탈 로브, 그래서 좌측 두정엽 부분에 있었죠.
이퀴보칼 인크리즈. 이퀴보칼은 이제 불분명하다. 모호한, 애매한 그런 뜻이죠. 네. 뇌 개방 조직 검사 후 상태는 좌측 두정엽, 그래서 레프트 파리엔탈 롭에서 하이포 어테뉴에이티드 레전이다. 그러니까 포칼 국소적인 저 밀도의 그런 병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0.9cm 작은 그 조형 증강된 그런 결절에서는 뭐 의미 있는 그 사이에 변화가 없었다. 예,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노 시거미펀트 인터벌 체인지. 2021년 6월 조직검사 이후 다시 2023년 6월 2년 만에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했으나 MRI상으로 병변이 실제는 종양이 아닌 염증과 부족으로 나왔다. 이때는 MRI상 조형 증강이 심했으나 난 당시 염증이나 걱정 말라고 안심이다. 나의 경험상 태모다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환자도 태음인 성격이라 일단 믿으면은 한 길로 가는 게 태음인 성격이다. 소민들도 좋아도 불안해하고 또 다른 방법이 없나 끊임없이 찾는 성격들입니다. 하지만 태음인들은 이 점에서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가 오래 걸리지 한 번 생긴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민들은 꾸준하죠. 역사적으로 계속 관찰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늦는 대신 한 번 하면 이제 믿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죠. 2022년부터 2023년은 이제 병변이 변했다. 굉장히 안 좋아졌죠. 보면은 여기서 여기도 있고. 그러나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좀 줄어들었고요. 2021년도 6월에 조직검사를 시행했고 2023년 6월에는 뇌를 이어서 조직검사를 했으나 단순 염증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모두 3번의 개도수를 했다. 아래 사진을 보이듯이 2023년 6월달 사진은 조형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서 당시 반드시 재발이라고 보고 개도수를 시행했는데 역시 결과는 단순 염증 반응이었고 종양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직배양까지 해서 확인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제 패솔로지 컨펌드 확인이 된 거죠. 병리학적으로. 리액티브 글라이오시스, 그래서 반응성인 그 교무세포종 이 녹은 거죠. 그래서 인플라메이션 온리, 염증만 있다 단지. 조형 증강 결절 크기가 이제 0.9에서 1.6cm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2023년 10월 7일에는 모호한 변화다. 이퀴보칼 체인지. 그래서 룰아웃으로 트리터먼트 릴레이티드 체인지. 그래서 치료와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예. 영상검사에서는 개방 생검수로 상태는 이제 좌측 두정엽 수술 부위의 최소한의 출혈성 액체 저류를 동반한 작은 수술 후 공동이 있다. 캐버티가 있다는 거죠. 예. 수술 후 내증 및 수술 부위와 좌측 전두 두정 볼록면에 최소한의 경막에 액체가 저류되고 비정상적인 수술 후 소견이 없다. 좌측 두정엽의 국소 저염형 병변이 있다. 2023년 6월 5일에 이렇게 심해 보였는데 재발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버틴 거죠. 2024년부터 2025년은 안정 및 회복기로 이 기간에 확연히 줄어든 소견을 보였고 환자는 무사히 정리를 마치고 은퇴를 해서 운동과 산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면서 잘 생활했다. 환약은 아직 1년 더 사용할 것을 권유해서 복용하고 있으며 이는 내 환자 중에서 6년이나 7년째 재발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그간 음식을 잘 지키다가 완치됐다고 하니 그간 못 먹어본 음식이 돼지고기나 오징어, 돼지고기는 소양이죠. 예. 오징어, 낙지, 문어는 태양인약이죠. 이거 더 해롭죠. 양인 음식을 몇 달씩 개념 없이 먹다가 재발한 케이스다. 재발하면서 시간 연장이지 완치까지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한 7년 정도의 시간
약으로 쓰게 하고 그때까지 재발하는 분들은 완치가 돼서 잘 살고 있다. 흔들림 없는 완전 관해. 5년 이후에 이제 재발은 없다. 예. 좌측 두정업 부분의 불규칙한 조형 증강 및 병변 감소. 그리고 조형 증강 병변 부위에 추가적인 감소가 있고 병변 범위의 지속적인 감소. 재발보단 치료 관련 변화인 것 같다. 새롭게 나타난 측정 가능한 조형 증강은 없다. 기존 병변 부위의 범위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 환자분은 2021년과 2023년 영상검사상 병변의 크기가 증가해서 재발이 의심됐으나 두 차례의 조직검사를 통해서 모두 재발인인 치료,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변화임이 증명됐고 2024년 이후부터는 병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안정된 상태, NED를 잘 유지하고 있다. No evidence of disease.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 분자 유전학적인 검사 TERT 유전자는 넘어가겠습니다. 면역조직학적 검사도 넘어가겠습니다. 수술 기록도 넘어가겠습니다. 항경련제와 고지혈증 약은 초기에 사용했으나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모두 복용을 중단시켰다. 테모달은 내가 파악할 땐 태민약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민약으로 주장했죠. 내가 이 이야기 어떤 근거로 글라이오마 치료에 등장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쥐 실험에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돼요. 예. 쥐가 소음성이니까 얘네들은 쥐들한테 좀 효과를 봤을 수 있다. 태음이 글라이오마 환자들에게 반응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용했던 환자들은 나의 약물을 사용해도 연장은 되지만 쉽게 완치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버진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녀처럼 테모달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한약 치료가 더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좋고 테모달 쓴 사람들은 아주 예후가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병원에서 한두 달 남았다고 하면 이를 중지하고 한약만으로 7, 8개월 정도 연장시키지만 대체로 재발하고 나중에는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글라이오마 로우 그레이드와 하이 그레이드 분류로 일반적으로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게 글라이오블러스토마다. 이 환자의 패솔로지 병리적인 소견은 이 중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IDH 아이소시트레이스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와일드 타입으로 야생형으로 평균 생존 기간은 15개월 전후라고 한다. 그래서 한의학 더욱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양 교수님들 중에서 테모달을 권유치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이 완벽하면 RT, 라디오 세라피, 방사선 치료만 받고 오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예후가 좋고 테모달을 사용한 분들은 태음인들한테 좋은 거죠. 예, 방사선 치료가. 테모달 사용해도 2년 넘기가 아주 힘들고 아바스틴까지 쓰면 소음인약, 예, 더욱 빨리 사망한다는 것이 내가 임상해보는 경우입니다. 아바스틴은 소음인 약물이기 때문에 소음인 글라이오마 환자에게 잘 될 수 있지만 태음 글라이오마 환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틴은 VEGF 저하제 표적 치료제죠. 예. 그래서 집에 의사 가족들이 있으면 이런 말 잘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가 겪은 환자분이 수백 명은 되지 못하지만 어나플라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나 올리고 낸드로 글라이오마 등도 내가 대부분 본 환자분들은 태음인에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게 권하지 않는다. 내 약물을 연구했던 대망의 라기명 박사도 이분이 이제 뭐 신약 같이 만들자고 뭐 이렇게 제안한 적도 있어. 임상을 하면서 테모졸라마이드, 테모달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씀하는 거 들었다. 나와 같은 견이다. 그리고 올리고 낸드로글로이마도 내가 본 중에는 뭐 태음이었는데 이런 논문들 탐조해 볼 때 테모졸라마이드 단독과 방사선 치료 효과는 PCV RT 치료보다 짧았다고 언급한 논문이 이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PCV는 세 가지 약물 병합요법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테모졸라마이드 방사선 치료보다 반응률이 높다. PCV는 태음인약이기 때문에 이선 합당하고 테모졸라마이드가 방사선 RT를 사용한 경우가 PFS가 짧았다는 것은 역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PCV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예. 프로카바진 DNA 합성 억제제 P의 P는 C는 로무스틴 높은 지질 용해도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고 빈크리스틴은 암세포 증식 억제 면역 억제제나 뭐 항암제로 쓰이는 거죠. 예. PCV로 쓰는 게 차라리 낫다.
PCV요법은 세 가지 항암제를 병합해 사용한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뇌종양 항암 화학요법이다. 최근 뇌종양 치료 중심 테모졸로마이드 이동에서 불구하고 앞에서 논의했던 희소, 돌기, 악요세포종, 올리고덴드로글로비마일 여전히 골드 스탠더드로 평가받는다. PCV는 세 가지, 프로카바진은 경구 투여하고 DNA 합성을 억제하고 DNA 사슬을 절단해서 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C는 로무스틴, CCNU, 경구형 알킬 화제다. 지질 용해도가 너무 높아서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세포 DNA 직접 잡는다. V는 빈크리스틴, 정맥주사 약물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미세 소관, 마이크로튜블 생성을 억제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다. 오늘날 한약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 의심이 많이 하고 특히 양방 입장에서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 약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약의 올바른 체질에 대한 선택은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런 약물이 선택된 데는 한방 고유의 에너지인 방향성과 응기론이 작용해서 선택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다소 추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명확한 논리성과 있다. 한 가지로서 이 병에 쓰는 천마라는 약물이 있다. 마랑은 좀 다르죠. 이 약은 하늘천에다가 마마, 삼배의 마자죠. 예. 햄프, 예, 뭐 대마에도 이거 쓰고 하늘이란 것은 위로 상승한 기운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분이 참 해석이 독특해. 약재 이름 가지고 어떻게 다 중요할까? 상승하는 기운은 태양성이기 때문에 태양한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은 내부에 나무 목자가 두 개나 있다. 목은 나무가 솟아오르듯이 직승, 곧게 상승하는 거죠. 태양의 에너지로 태양에는 직승하죠. 그래서 목뼈가 좀 뻣뻣하지 않습니까? 네, 솟아있고. 인체에서 가장 높은 부위인 폐와 머리로 올라갈 수 있는 양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태양체 식물 중에서 나무가 아닌 식물들의 꽃대가 매우 길다. 난초가 모두 태양체이다.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게 참 대단하죠. 네. 이분들 아무도부터는. 반면에 태음체들은 나무에 붙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옵니다. 목이 아주 짧다. 카카오 같은 것이 대표이다. 카카오는 그래서 태양인들 약 아닙니까? 브라질 너트도 마찬가지다. 네. 태양이냐? 네. 여기 상승의 에너지인 것이 선마, 대마, 마황, 승마. 저도 마황을 많이 먹고 많이 써봤는데 대마도 요즘에 완동에서는 뭐 특후해가지고 대마 재배해가지고 하죠. 저도 대마 기름만 먹거든요. 근데 뭐 미식거리고 별로 효과는 없더라고요. 체질이 안 맞으니까. 마왕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빠지더라고요. 체질이 안 맞으니까. 네, 효과는 있었죠. 다이어트에. 그래서 이제 눈이 쌓이지 않는 거죠. 양기가 워낙 강하니까 열기가 자체적으로 나오니까 네, 그만큼 양기가 강하다, 강렬하다. 그리고 이걸 이제 약재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녹용도 이런 기운 아닙니까? 네, 추운 데서. 추운 데 사슴이 이렇게 자라면서. 네. 한방의 승마, 천마에도 승마, 대마, 마왕 등 모두 맛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들 모두 태양체 식물로 마밭에는 겨울에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는다 고인의 관찰이 있다. 저도 마왕 설명하는 표현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예. 몽골이나 추운 데서 지나지 않습니까? 마왕도. 대마는 못을 만들 때 사용하지만 대마초 기호인데 이를 사용하면 매우 자신감이 돋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가 가지는 폭발적인 힘을 사람들에게 에너지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 물성은 이미 뭐 마이도사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신라 경순왕 마이태자도 있죠. 예. 삼배 옷을 입은. 근데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게 초상집에서 초상 나면은 삼배 옷 입지 않습니까? 고인 시신을. 예. 그것도 하늘로 올라가니까 삼배 옷을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물성은 이미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형태를 정하다. 태양체인 사슴이라 길은 목이 길고 태음체인 하마나 코끼리는 목이 짧다. 바로 태음인도 목이 짧고 목이 닫혀있고 목을 항상 수그리고 있기 때문에 흡기는 강하면서 호기가 약해서 폐로 가는 양기, 머리로 가는 양기가 부족한 게 폐순환, 뇌순환을 약화시키고 뇌산소 부족이 이 병을 유발한 것이라 보는 것이 나의 견해다. 좀 독특한 견해긴 한데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태음인은 이제 쇼때 이제 이게 짧고 이게 닫힌 자세, 클로즈 포스처, 닫힌 자세라고. 그리고 흡기, 인헐레이션은 잘하죠. 인헤일을. 네. 들이마시는 건 잘하지만 이제 익스헐레이션은 약하다, 위크하다. 그리고
위큰드 풀모너리 폐란 뜻이죠. 그리고 세레브랄 서큘레이션 뇌순환이 좀 안 되는 거다. 뇌랑 폐는 어떻게 보면은 상초죠. 예. 뇌 산소 부족이 일으켜 가지고 이제 종양이 자랄 수가 있다. 태음인들 항상 고개를 들고 침대 머리에 누워서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턱과 아담스 애플 사이를 여기죠. 예. 이 여기를 벌려야 되는 거죠. 예. 벌려고 원통베개를 등에서 고개를 들어주는 것이 병에 도움이 된다. 예. 여기서 이제 열린 수도꼭지처럼 이제 머리를 들어주는 거죠. 이건 잠긴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대 밑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중력 때문에 이게 밑으로 많이 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턱이 들어가니 저도 이거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통형 베개를 여기다 놓고 이건 좀 굉장히 너무 높죠. 예. 여기서 나온 것들은. 예. 여기다가도 이제 이걸 세로로 원통형 베개 하면 이제 가슴이 벌어지니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고개를 숙이면 흡기는 강하게 들어오는데 내뿜어지는 힘이 약해진다. 사상학 논리에서 볼 때 이런 태음체의 고개를 숙이는 속성 때문에 태음인은 하마나 코끼리처럼 양기가 폐와대로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고개를 숙이면 뇌혈류량이 줄어들고 고개 들면 뇌혈류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엣지 드롭 방식은 이제 끝에다가 머리를 이제 놓으면은 침대 끝에 놓으면은 이게 중력에서 처지게 되니까 턱이 이제 강제로 들어올리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젖혀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서 있는 자세로 올 때. 예. 그러니까 좋은 거고 이제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턱을 이제 들어주는 것도 여기서는 지금 너무 원통형 베개가 너무 높죠. 예. 낮은 걸 해야 되는데 테임들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잠기게 할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여기서는 지금 너무 원통형 베개가 크죠. 예. 그래서 고침단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태음인이나 소음인들한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베개를 너무 높게 베면 안 된다. 여기는데 이와 같은 자세로 침대 아래로 머리를 떨구거나 낮은 베개를 베는 것이 태음인에게 도움이 되며 한약 사용을 올리도 이렇게 고개를 들리게 하는 그래서 뇌순환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